악몽 꾸는 이준석 대표, 왜 악몽을 꿀까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돌아오겠다는 걸까요? 아니겠다는 걸까요? 이 발언을 들어보면 또 온다는 것 같고 저 발언을 들어보면 안 온다는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님이 요청하면 선대위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요청하신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방송 기자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 그럼 따로 요청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 뭐 조건을 이렇게 내걸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따로 요청을 안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습 평론가, 저번에 울산 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서로 양자가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예. 가장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통쾌하게 그냥 팍 합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그냥 이 모든 것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본인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선대위의 구조 개혁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좀 안 되고 있고 이 예. 부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윤핵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 장래의 이 어떤 전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서로 안 맞고 충돌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의 해소는 이런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성과 어떤 이 가슴으로 예. 품을 안는 이런 통 큰 어떤 이런 좀 더 한 차원 높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어서 예.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윤 후보가 더 나서야 된다는 의견. 네, 저는 뭐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꿈이 하고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책과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민망합니다. 저는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이게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진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털이 깎인 메모드라는 표현을 했는데 김두수 평론가,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조직을 메모드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메모드는 빙하기에 멸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코끼리처럼 배내야 한다. 그런데 메모드가 털만 깎인 메모드가 자기를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려고 하면 좀 더 기동성 있고 또 이렇게 좀 배나무상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털만 깎은 메모드가 나를 쫓아오는 그것이 그래서 나에게는 악몽이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흔히들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기동전단 뭐 몽골 기병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좀 힘차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에서 복귀하는 명분을 다 얘기는 했어요. 선대위를 개편해달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한민규 변호사, 당내에서 대표 처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중요한 게 대선이고 후보니까 당대표가 그냥 선대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꿈 해몽에 대해서 아까 예. 김 평론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준석 그 대표와 윤 후보는 의사가 지금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는 뭘 맡고 있어요? 의사가 합치했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털 깎인 메머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전부터 그 메머드, 그러니까 코끼리냐 메머드냐 그 덩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털이 깎인 메머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선대위가 잘 갖춰졌다,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해몽을 하고 그리고 현재 당 대표의 역할은 예. 당의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말씀을 하시듯이 현재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당 대표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만큼 예. 이제는 정말 잘 갖추어진 털이 잘 깎인 메머드 선대위에 이제 오셔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호사님 두 분이 어느 정도 이제 교집합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로서 민망하고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도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청년 정치가 청년 담당관 같은 걸 두는 제도입니다. 저는 청년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고요. 저는 이준석에게 오히려 무슨 당신이 가서 청년 관련 정책을 만들어라 아니면 청년 관련 이벤트를 열어라 청년 관련해서 돌아다녀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하면서 바꾸고자 했던 어떤 당의 체질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담직책을 당대표에게 주겠다는 것이 당대표 역할의 축소입니까? 아니면 확대입니까? 김두수 변호사님, 저 얘기가요. 본인을 당대표에 걸맞는 지위와 책임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약간 드러났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나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예. 뭔가를 변명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흔히들 청년 당대표 또는 청년 세대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이게 당당한 한 주체로서 인정받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비유적으로 미래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당연하고 있는 한 주체지 우리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뭐가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핵심이나 당의 리더십이 당연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인데 이것을 마치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분적인 전체적인 핵심이 아니라 부분적인 어떤 세대 간의 요구처럼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에 못마땅하다 이런 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언론도 뭐 친화적이고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는 선대위에 대해서 이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좀 선대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예.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선대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핵심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60대 이상과 2030을 합친 세대 포이론을 소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선대위는 득표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서 득표 전략이 반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다퉜던 2002년 대선이 생각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3자적 화법을 이제 구사한다는 거죠. 관계자, 본인이 이제 관계자 역할을 해왔는데 또 비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뭐 사퇴 의사가 있었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가감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네네. 일부 초선분들은 어제 뭐 사퇴까지 거론했다라는 것도 오늘 정경희 의원이 전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일부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 내신 건 저도 전에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로 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공재 선대위에서 이준석 위원장과 조수진 관장의 충돌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고 아침부터 제가 여기 행사를 나왔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뭐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썼는데 이수근 변호사님 이 말이
거절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쉬운 얘기들을 서로 간에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사퇴의 요구를 하더라도 난 이건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은 조수진 최고가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대처 방법에서 나는 후보 말만 듣겠다고 하니까 이건 하극상인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자신은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켜볼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나무 얘기 같잖아요. 자신들의 얘기를 서로 간에 소통하지 않고 방송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참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구나. 그리고 대표와 후보로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 부족, 자질 부족들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이걸 평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벌써 두 번째입니다. 후보하고 당대표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이 됐고 당대표가 일단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앞서 홍준표 대표는 후보가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요, 김두수 평론가님.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당대표를 후보가 핍박을 하면은 대선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요. 예.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여론조사의 성향상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비율도 제일 높고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율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2030의 마음을 잡는 게 선거의 결정적인 역할인데 이 2030에 대한 그 대체적인 지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2030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 영향력을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이런 현재 2030 세대의 의식이나 현재 투표 성향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만약 핍박하면 선거는 거의 이길 수 없다. 즉 새로운 세대 전략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보위하려는 게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세대의 대표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호소력이 있으니까 이준석 그렇습니다. 대표가 그러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조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양윤선 평론가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 대표가 이 측근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도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다라면서 당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거의 뭐 이거 애 취급하는 거 아니냐. 청년위원장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요, 김두수 평론가. 글쎄요. 상대 진영이에요. 그런데 당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거라고? 양수겹장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당 대표는 이런 거다. 당신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하는 거고 또 그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좀 정기적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맛 토론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약간 뭐 인간적인 좀 뭐랄까요? 동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현재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민주당은 현재 상당히 콘크리트 이런 그 당의 어떤 결속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라고 봅니다. 예, 이러는 와중에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납니다. 여기서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좀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지난 그 조수진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서 급작스럽게 저렇게 이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많이 이준석 대표가 한 걸로 지금까지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근데 본 뜻이 뭔지를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좀 만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내일 오찬 회동을 한다. 한편에서는 여기서 이제 또다시 봉합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그 내일 만나는 그 자리가 그 김종인 그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만나는 자리고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대위가 사실 조직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잘 다듬어진 그런 선대위로 지금 저희가 잘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이 상황에서 일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윤 후보님이 그 자리에 예. 동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게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당 대표가 의논을 하는 자리여서 예. 윤 후보님께서 이렇게 뭐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 의사의 합치가 이미 있는데 예. 이런 게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사실 뭐 내일 되면은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김두수 평론 언론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내일을 이제 전망을 해볼 텐데 언제까지 당 대표가 이렇게 나가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제대로 해보려면 내일 극적인 걸 해야 그나마 지금 하락세 지지율이 흘러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뭐 반전 기회라도 얻지 지금처럼 계속되면 그냥 이거는 거의 선거가 끝나간다 이런 느낌을 줄 거고 국민들이 특히 새해 1월 1일, 2일 이때 나오는 모든 매체 여론조사에 그렇죠. 반영이 안 되면 뭐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설날까지 아마 이 지지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 MBN에서도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종합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여론의 흐름을 다 보고 있겠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목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지금 운영해야 되는가에 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변수들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대선이라는 것이 워낙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죠. 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전선 기자님, 두 권의 책이 지금 좀 여의도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권의 책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고 한 권의 책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이 두 책이 앞으로 69일 남은 이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는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 먼저 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편지를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답신을 쓴 겁니다. 이제 이걸 유영하 변호사가 편지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묶은 것인데 이게 왜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느냐? 혹시 어떤 윤석열 특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뭐라고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대구 지역에 대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굿바이 이재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또 그 언론사 기자를 취재해서 이 고인이 되신 이 이재명 후보의 형님 이재선 씨와 이 이재명 후보의 갈등을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주고받은 문자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변수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지금 69일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 제기만 되고 충분히 해명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없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가처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또 이게 서점가에서는 인기예요. 예를 들면 굿바이 이재명은 교보문고 인터넷 이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모음 책은 지금 예약만으로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김두수 평론가 이제 곧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단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촉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지면 상당한 이제 선거의 파동이 오고 타격이 올 건데요.
이게 정치판에 알려져 있는 객원 중에 하나가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이 두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의 일부일 거고 또 굿바이 이재명은 성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다 선반영돼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다 반영됐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실제 요즘은 이 책이 SNS보다 훨씬 파급력도 약하고 열혈 지지자들이 구독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것도 얼마 넘어가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고 팀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멘트와 뭐 평가를 하느냐가 윤 후보가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암만 해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 가서 인간적으로 좀 뭐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당대표 선거에서 당당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좀 지지 감성에 호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데는 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직접 감옥에 보낸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해서 약간 중도적인 사람에게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분에 대한 얘기도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를 막 시작했어요. 누구냐면 안철수 후보입니다. 양평론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10% 가까이 왔다면서요?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한국갤럽과 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간 조사한 거에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6.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0.8%인데 안철수 후보가 9.3%예요. 보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지지율 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미있는 양상이 윤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 20대 남성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10%가 넘어가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상 10% 이상 득표를 갖게 되면 10%에서 15%면 선거 비용의 절반 정도를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가 넘어가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는 완주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가 어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또 주자의 내일 이 지지율을 보려면은 주식시장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을 봤더니 안철수 관련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 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9.3%. 김준수 평론 이 정도 수치면은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듯이 보이지만 오차 범위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표가 산술적으로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TV 토론에도 나가는 자격이 되고요. 실제 이러한 지지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서 오히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2002년처럼 노무현 정몽주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선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교체 여론이 높으면 높을 만큼 또 안철수 지지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보를 교체하는 방식을 단일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여론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승훈 변호사님,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지금 딱 잘라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그 지지도가 안철수 대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었는데 과거에 네. 이제는 단일화 이벤트가 살아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야권 단일화하자 이런 논리가 생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가 99%가 달라도 1%만 같으면 정권 교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정치 철학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 안철수 후보도 반문만 하지 않고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국민들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